시작합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특수한 암호 알고리즘을 살펴봤고, 오늘은 특수한 암호 프로토콜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일반적인 그런 프로토콜이 아니라 조금 특수한 환경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면 암호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는 끝나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암호 기술이 응용되는 제가 좀 연구를 했던 그런 분야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텐데, 첫 번째 소개해 드리는 것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거예요. 영지식 증명. 영어로는 Zero Knowledge Proof. 증명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어떤 정보도 안 간다. Zero Knowledge. 근데 실제로는 정보가 가요. 정보가 하나도 안 가는 건 아니고 딱 한 가지 정보만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어. 그럼 얘한테 나 그 답을 알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얘는 믿을까 믿지 않을까? 안 믿을 수 있죠.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답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답을 보고 그 답이 맞으면 아, 너는 알고 있구나 라고 되는 건데, 얘한테 나는 자랑을 하고 싶어. 알고 있다고. 답을 알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답을 가르쳐 주기는 싫어.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영지식 증명입니다. 내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은 증명하지만 그 증명을 받는 친구는 그 증명의 그 데이터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영지식 증명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증명하는 사람이 있고 그 증명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확인한 사람이 갖게 되는 어떤 지식이 있어요. 그 지식은 그 증명과 관련된 지식이 아니라 그 증명자가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 정보, 1, 0 정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름은 제로 널리지 프루프이지만 아무런 정보도 가지 않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정보만 간다. 저 친구가 안다 모른다, 그 정보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이제 어떤 제가 보는 책 중에 하나에 나온 예제인데, 요 예제는 이런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있고 일로 쭉 가다 보면 막혀 있어. 이쪽으로 가다 보면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문이 있어. 그리고 주문을 외우면 열려라 세세미 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면 그게 열린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A는 그 주문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문을 알고 있어서 나는 거기에 비밀문이 있고 그 비밀문을 열 수 있는 주문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B는 그러면 증명해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B한테 나는 요 비밀문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비밀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데 그 주문은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문을 가르쳐 주지 않고 하는 거예요. 주문을 가르쳐 주면 이제 영식 증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은 요 A, B, C, D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위치예요. 이제 위치예요. 그러면 둘이 여기에 같이 있어. 앨리스와 밥이 여기에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앨리스 혼자 들어가서 이쪽이나 아무 데 쪽으로 들어가요. 앨리스가. 그러면 앨리스는 요 근방 C나 D 위치에 있겠죠. 그러면 밥이 여기까지 와요. 밥이 B 위치까지. 그리고는 왼쪽으로 나와라, 오른쪽으로 나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주문을 알고 있으니까 주문을 불어가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죠. 주문을 모르면 이 B의 B의 요구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은 얼마 될까? 50%죠. 그렇죠? 내가 일로 들어갔는데 일로 나오라 그러면 주문을 몰라도 나올 수 있죠. 그럼 한 번 하면은 내가 주문을 모르는 상태에서 맞힐 확률은 50%예요. 한 번 더 하면 25%가 돼요. 한 번 더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럼 10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쭉 가서 2의 10승분의 1이 돼요. 이거는 얼마야? 한 1024분의 1이니까 0.001 뭐 이 정도 되겠지. 그럼 되게 낮은 수치죠. 그러면 믿어야지 어떻게? 맞힐 확률이 되게 적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게 영지식 증명이에요. 간단한 것을 반복해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믿지만 B가 아니라 밥은 그 비밀 주문은 모르죠. 비밀 주문은 몰라요. 몰라도 앨리스가 알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식 주문이고요. 여기서의 또 하나의 팩트가 뭐냐? 또 하나의 특징,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증명은 밥은 이 과정을 통해서 앨리스가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만 밥이 제3자한테 가서 앨리스가 그거 알더라 라고 얘기해 줘봤자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디오로 녹화를 해도 못 믿어. 비디오를 녹화를 해도 못 믿어요. 그 비디오를 녹화한 다음에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어요. C한테. 그럼 C는 믿을 수 있을까?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 B를 신뢰한다기 물론 맞는 얘기인데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앨리스와 밥이 짜고 비디오를 녹화할 수 있어요. 우리 10번 하는데 한 번은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짜고 그 다음부터 비디오 찍으면 그렇게 하는 것과 랜덤으로 밥이 실제로 하는 것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즉 영지식 증명은 한 단계가 건너가면은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해가지고 확인하면 나는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은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은근히 암호 기술에서 기초 기술로 많이 쓰여요. 뭔가를 증명하고 싶은데 그 증명은 보여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수학이 나오는데 이산대수 문제예요. y = gx. 그러면 이 이산대수 문제는 어렵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 이산대수 문제라는 건 이렇게 있을 때 y와 g를 줘도 뭘 계산 못해요? x를 계산 못해요. 사람들은. 그러면 너는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제일 쉬운 방법은 x를 주면 돼. x를 주면 g의 x승에서 y 나오면 제가 알고 있는 거고 아니면 모르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너한테 x를 주면 내 개인 키를 주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y는 공개키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 키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내 거다. 내 키다. 내 키가 맞다. 근데 내가 내 키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키를 줘야 된다면 그건 곤란하죠. 그러면 이때 영지식 증명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식 증명은 아까처럼 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까는 한 번에 2분의 1씩 올라갔죠. 그렇죠? 한 번 반복하는데 확률이 50%로 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맞힐 확률이. 모름에도 불구하고 맞힐 확률이 50%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때 0일 줄 수 있는데 0일을 주는 게 아니라 몇 비트를 줘요. 그러면 10비트를 주면 이거랑 똑같은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X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유효한 S값을 만들어내려면 C를 추측해내야 돼요. C를 추측하면 사전에 추측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전에 추측할 수만 있다면 A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면 항상 요게 성립하는 S값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X를 몰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속일 수 없게끔 하는 거예요. 그 요소가 요 요소입니다. 이 C라는 요소. 그래서 보통의 수학적인 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통은 인터랙션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 물어보는 사람이 뭘 갖고 물어볼지, 이번에 1 갖고 물어볼지 0 갖고 물어볼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X를 모르면. 그 증명을 모르면 나는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줄지 알면 짜고 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속여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한다. 그러면 아까와 봤을 때는 이때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여러 번 하지 않고 요거를 도전하는 값인데 이제 확인자가 증명자한테 챌린지 하는 거예요. 너 이 문제를 알고 있니? 하면서 랜덤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랜덤 값을 이용해서 내가 답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미리 얘가 뭘 줄지 알면 치팅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0, 1, 둘 중에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정보를 주면 여러 번 하지 않고도 필요한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여전히 이와 같은 방식은 무슨 방식이에요? 프로토콜이죠. 증명자와 확인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프로토콜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넘어가고요. 이제 좀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처음에 아니다. 이거 아니고 요때 내가 이 증명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여러 사용자한테 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다른 W를 써야 돼요. 같은 W를 만약 썼다. 같은 W를 썼으면 S는 이렇게 되고 S'은 그때 또 다른 수를 썼을 때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식을 갖고 S는 공개가 되는 거죠. 주는 값이죠. C는 요때 나오는 값이에요. 그러면 S 모르고 C를 모르지만 요 W가 같기 때문에 두 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돼? 이 X 값을 계산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증명 같은 데에서는 또 이 증명자가 잘못 증명을 활용하면 자기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직 증명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을 내가 증명에 참여했어요. 참여해놓고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저 친구 저거 알더라 라고 증명이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은 요거랑 똑같은 거, 구분할 수 없는 똑같은 값들을 미리 사전에 모르고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직 증명이 뭔지 그 정도 선에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 이 영직 증명은 나중에 좀만 바꾸면 알고리즘 형태로 가가지고 요 값은 전자 서명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X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값들이 돼요. 그리고 Y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영직 증명이 한 단계 또 진화가 되면 전자 서명으로 변환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영직 증명이라는 기술이 그 암호 세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은닉 채널, 서브리미널 채널. 혹시 이 서브리미널 채널이 뭔지 그 용어 자체를 아시는 분 있나? 우리가 어떤 정보를 교환해요. 그럼 원래 그 정보를 보면 지금 뭘 교환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암호화를 하지 않았으면 뭘 교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밖에서 볼 때는 이런 평범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데 실제 그 안에는 평범한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 수 있죠. 그거를 은닉 채널이라고 그래요. 은닉 채널. 그래서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닉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나 봐도 상관이 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는데 거기에다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숨기는 거예요. 보낸 사람하고 그 받는 사람만 볼 수 있게. 그거의 예제로 뭐가 나오냐면 감옥에서 죄수들 간에 뭔가 서신을 교환할 수 있는데 이 서신을 교환할 때에는 교도관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준대요. 엉뚱한 뭔가 탈옥 계획을 세운다든지
엉뚱한 짓들을 할까봐 그 죄수 간에 뭔가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을 땐 교도관들이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평범한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둘 간에 약속된 것이 있어서 그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은닉 채널이에요. 그러면 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은닉 채널은 어떻게 해야 돼야 돼? 없애야 되는 거죠. 은닉 채널을 쓸 수 있으면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호 세계에서는 암호 기술을 쓰더라도 은닉 채널을 거기다가 넣을 수 없게 뭔가 이렇게 장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은닉 채널입니다. 그리고 이 은닉 채널과 관련된 얘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전자 서명에서 나와요. 전자 서명은 어떤 메시지에 서명하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 서명할 때 보통 그 메시지를 확인하려면 원래 문서도 같이 가죠. 그렇죠? 문서랑 서명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나 보면 문서의 내용을 볼 수가 있고 누가 서명했는지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메시지, 뭔가 불법적인 메시지가 아닌 것에 서명을 해서 교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신자는 그 서명 값으로부터 아주 비밀스럽게 뭔가를 추출해낼 수 있으면 그 서명에는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은닉 채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닉 채널들을 없애는 게 포함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보보호가 할 일이다. 그래서 은닉 채널이고요. 보통은 여기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처음에는 은닉 채널을 쓸 때 내 개인 키를 줘야 됐고 뭐 그랬는데 이게 발전해서 내 개인 키를 주지 않아도 뭔가 메시지 은닉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기술은 활용하고자 나온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아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서명 얘기가 나와서 전자서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서명을 해서 줍니다. 그럼 확인자들은 공개키, 확인키만 있으면 그 메시지가 누가 서명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약간씩 필요에 의해서 변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의 서명은 공개키만 갖고 있으면 아무나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부인 불가 서명은 서명자의 동의 없이는 서명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주긴 줘도 걔는 확인을 못해. 내 동의 없으면. 내 도움이 없으면 확인을 못해요. 근데 그 이름이 왜 부인 불가냐? 근데 만약에 내가 서명을 했으면 나는 두 가지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서명한 거다라고 해주던가 내가 서명하지 않은 거다라고 둘 중에 하나만 증명을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아예 배째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한다 그러면 거짓으로는 내가 해놓고도 내가 안 했다고는 증명을 못해요. 그래서 부인 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자는 서명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거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서명 알고리즘은 알고리즘인데 뭐가 프로토콜이냐면 확인하는 프로토콜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확인하는 프로토콜은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인자는 주어진 서명이 내가 한 것이 맞다라고 증명해 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명 확인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서명을 확인해 준 프로토콜이 있고 부인 프로토콜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촘이라는 사람은 부인 불가 서명을 일반 서명으로 필요할 때 전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서명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서명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나 확인 못하게 그 예제로 소프트웨어 판매를 할 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이 확인을 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또는
내가 나중에 거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부인해야 되겠죠.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인 불가 서명은 내가 확인을 해줘야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없을 때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없을 때는 확인을 못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서비스 가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법은 확인자를 별도로 두는 거예요. 나 말고 내 비서. 그러면 내 비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서명을 확인시켜 줄 수 있어요. 내가 내 권한을 누군가에게는 위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거꾸로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서명 확인을 비서한테 주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죠. 내가 휴가 중이야. 그러면 내 대신에 네가 결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권한을 위임하면 그 친구가 대신 서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프록시 서명이라고 그래요. 프록시 서명. 그러니까 내가 프록시를 지명해 놓으면 그 프록시가 내 대신에 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록시가 내 대신 서명을 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에 대해도 막 서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 거꾸로 그 서명자가 본인이 안 했는데 프록시가 한 거라고 뒤집어 쓰일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만 좀 살펴보면 이제 이런 특수한 서명들은 우리가 만나볼 때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이 만족하도록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거를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서명은 이런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증명을 해야지 실제 세계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을 보면 구별 가능성. 프록시 서명은 일반 서명과 구분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한 건지 내 비서가 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위조 불가능성. 원 서명자와 지정된 프록시 서명자만 유효한 프록시 서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요거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 서명자가 프록시 서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비서한테 덤탱이를 씌울 수 있죠. 그래서 그 문제는 이 요구사항이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응용에 맞게 요구사항도 수정이 필요한 거고요. 프록시 서명자는 프록시 서명이 아닌 실제 서명은 못해야 되죠. 프록시는 프록시 서명을 할 수 있어도 나를 완전히 흉내내는 서명은 못해야 된다는 거고요. 확인 가능성. 확인자는 프록시 서명으로부터 원 서명자의 서명된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아, 저 프록시가 서명한 건 맞는데 그게 실제 위임받은 거구나라는 것을 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식별 가능성. 원래 서명자는 프록시 서명을 통해 프록시 서명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요 얘기는 프록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비서 1이 했나? 비서 2가 했나? 비서 3이 했나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부인 불가능성은 프록시 서명자는 자신이 서명한 프록시 서명을 부인할 수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구사항 6, 요게 조금 충돌되죠.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야 되는데 서명자가 서명해놓고 네가 얘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면서 실생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 프로토콜, 즉 그 암호 기술자들은 이제 암호 기술을 응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뭘 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는 이제 특수하게 어떻게 뭔가 이렇게 누구한테 위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명을 확인하려면 공개키 기술이죠. 그럼 서명을 확인할 때 드는 비용이 비교적 비싸요. 그러면 많은 서명을 내가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얘를 어떻게 좀 쉽게 할까? 이런 개념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건 일괄 서명은 내가 N개의 메시지에다 서명을 해야 되면 원래는 필요한 서명의 개수는 몇 개예요?
n개죠. 그렇죠? 메시지가 n개면 내가 메시지 n개에다 서명하고 싶으면 각각에다 해야 되면 n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일괄 서명은 n개 서명하는데 한 번만 서명하는 거예요. 서명 비용은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늘 n번 비용 들을 때 그거를 약간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뭘 쓴다? 트리 구조를 이용한다. 선형 비용이 들 때 걔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성 있게 가려고 그러면 늘 우리가 머릿속으로 염두에 둬야 될 게 트리 구조입니다. 그것도 이진 트리. 그래서 문서를 이 이진 트리에 단말로 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원웨이 그 해시트리처럼 위로 쭉 이렇게 뭉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꼭대기 가면 이 값은 모든 메시지들의 해시 함수들을 해시 값들을 다 모아서 해시한 값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용자는 요거에 대해서만 한번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명하는 비용은 이 트리를 만들 때 들어간 해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실제 서명하는 공개키 연산은 한 번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메시지 1에 대해서만 주고 싶으면 메시지 1이라는 메시지랑 요 트리에 있는 값들만 몇 개 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쭉 계산해가지고 루트 값에 대한 서명을 확인하는 거예요. 메시지 M1에 대한 서명은 요거에 대한 값이 필요하니까 M1 주고 H0, M2, H0, M3를 주면 얘와 얘를 이용해서 요거 계산하고 요거와 요거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 그 서명이 요게 맞나를 보면 M1에 대한 서명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에요. M3에 대한 거는 요것만 주면 되지. 요것만. 요거랑 M3를 같이 주면 서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야 된 애와 얘를 이용해서 루트까지 계산하기 위한 나머지 정보를 주면 그걸 이용해서 루트 값을 계산해서 루트 값이 서명된 걸 확인하면 해당 사용자가 해당 그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한 거죠. 그래서 일괄 서명이라는 것은 이제 한 사용자가 여러 메시지를 서명할 때 그 서명 비용을 좀 줄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이고요. 그 다음에는 다중서명. 다중서명은 N명의 서로 다른 서명자가 같은 메시지에 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메시지 있는데 우리 학부 교수님들이 다 서명을 해야 돼. 그럼 원래 같은 방식이면 뭐 20개의 우리 교수님 수가 20명이면 20개의 서명값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이제 합치는 거예요. 합쳐서 하나의 이제 서명 정도의 값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N개의 서명 대신에 이제 이 다중 서명은 그거를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N개를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누구한테 제시할 때 N개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제시해요. 그러니까 N개의 서명을 합치는 거지. 합쳐서 하나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중 서명은 근데 여기서는 제한이 뭐예요? 같은 메시지. 같은 메시지를 N명이 서명하면 N명이 따로따로 해. 그 값들을 결합해요. 그래서 하나를 주면 그 확인자가 한번 확인하면 20명이 다 서명한 거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서명은 멀티 시그너처 말고 애그리게이트 서명은 아까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같은 메시지예요. 근데 다른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N개의 메시지를 결합할 수 있다. N개의 서명을. 그러면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합 서명이나 다중 서명은 여러 개의 서명을 합쳐가지고 한 번 확인하는 비용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구한테 편리해 주는 거예요? 서명하는 사람 아니면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 서명을 확인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100개의 서명값이 있어요. 그걸 합쳤어. 그래서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난 편하지. 원래는 100번 확인해야 되는데 한 번만 확인했어요. 값이 참이야. 그럼 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00명이 다 서명했다. 근데 값이 false야. 그럼 어떻게 돼? 누가 서명을 하여튼 한 거지.
100개를 준 건데 그 중에 문제가 되는 서명이 있다는 거죠. 유효하지 않은 서명. 서명을 뭔가 이상하게 한 거죠. 그럼 누가 했는지 그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확인이라는 개념은 N개의 서명이 있을 때 그것을 각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쫙 합쳐서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번 확인했을 때 값이 true다. 그러면 아주 땡큐야. 근데 값이 false야. 그럼 그때부터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false면 그냥 다 버리면 돼. 다 버리는 또 되는 환경이면 문제는 없겠지만 100개를 확인했는데 갑자기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그 중에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내려고 그러면 힘들어질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100개면 50개씩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25개씩 확인해보고 뭐 이런 짓을 해가지고 약간의 확인해볼 수 있는데 결국 가면 하나씩 다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 확인은 응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괄 확인했을 때 결과가 실패이면 어떤 서명 또는 서명들 때문에 실패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괄 확인하는 게.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서명의 비용을 줄이고자 항상 배치 베리피케이션에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배치 베리피케이션을 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인하는 건데 그때 답이 yes면 땡큐인데 답이 yes가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응용에 따라서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일괄 확인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0명이 했는데 이 중에 누가 제대로 숙제 안 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일괄해서 하는 비용이 더 의미가 없이 그냥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게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전자서명과 프라이버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 프라이버시 얘기는 1장부터 계속 했던 얘기라 이제 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중간고사에서도 나왔던 문제죠. 불관찰성, 불연결성. 그래서 프라이버시 얘기하면 그 두 가지를 늘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누가 했냐, 안 했냐, 뭐 이거를 알아보려는 게 이제 관찰성 측면이고요.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사람이 한 거냐, 안 한 거냐, 요거를 이제 보는 게 불연결성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전자서명과 프라이버시. 전자서명은 보통 인증서를 가지고 서명을 해요. 그리고 인증서는 보통 정확한 신원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김상진 인증서면 김상진 이름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김상진 인증서로 확인이 되는 서명은 누가 한 거예요? 김상진이 한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내가 좀 프라이버시를 넣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꼭 항상 인증서를 발급할 때 김상진이라는 이름을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어도 되죠. 그냥 김상진이라는 이름을 넣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잘 쓰는 아이디가 김전인데 김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김전이 김상진이라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전이 김상진인지는 모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증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실명이 들어가지만 굳이 실명을 안 넣어도 되고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냥 교수라는 것만 넣어도 되고 교수가 갖고 있는 인증서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학생이 갖고 있는 인증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인증서를 다 발급하는데 학생이라는 것만 써서 발급하는 거야. 그러면 그 인증서를 갖고 있다는 건 한기대 학생인 건 맞는데 어느 과 소속인지 누구인지는 몇 학년인지는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익명인증서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원 기반에서는 아이디 갖고 뭐 전자 우편 갖고 공개키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때에도 그냥 익명 갖고 만들면 그 자체도 또 익명 기술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익명인증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익명 아이디도 마찬가지예요. 늘 똑같은 인증서를 쓰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불연결성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연치 않게 한 가지가 깨지면, 즉 킴존이 누군지 알게 되면 킴존의 인증서 갖고 한 모든 일들이 다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익명 인증서를 쓰거나 익명 아이디를 쓸 때에는 똑같은 것을 계속 쓰면 안 돼요. 매번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근데 매번 바꿔주는 건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100개를 발급받아서 매일 다른 거 쓰다가 다 쓰면 또 발급받아서 또 쓰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증서를 생각할 때 굳이 그 인증서에 지금처럼 실명을 넣지 않아도 되고 다양한 것을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익명이나 뭐 익명 인증서나 똑같은 걸 쓰면 안 된다. 그 개념을 왜 안 된다? 불연결성. 불연결성이라는 건 나중에 깨졌을 때 파급 효과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익명 관련된 기술 중에 그룹 서명이라는 게 있고 링 서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닉 서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은 그룹원들한테 키를 하나씩 발급해요. 누가? 그룹 관리자가 키를 하나씩 쭉 발급해요. 그러면 컴퓨터공학부다. 그럼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룹 키를 하나씩 쫙 발급하는 거예요. 개별 키지. 근데 그 키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 그 키로 메시지를 서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그룹에 속한 사람이 했다는 걸 알지만 이 중에 누가 했다는 것은 모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서명? 그룹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여러 개인데 각 사용자의 키는 다 다른 키를 갖고 있는데 확인할 때는 하나의 키만 써요. 이거 갖고 얘도 확인하고 이거 갖고 얘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누구 건지는 몰라. 그게 그룹 서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서명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 익명 기술로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익명으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쓸 때 조건부 익명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조건부 프라이버시. 그건 뭐예요? 조건부 프라이버시. 조건부 프라이버시는 필요하면 누가 했는지 밝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익명성을 주면 사용자들이 어떻게 한다? 남용을 할 수 있죠. 악의적으로 쓰고. 그래서 익명을 우리가 어떤 서비스에 제공해더라도 그 익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조건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안 익힐 동안은 익명으로 가되 문제가 일어나서 어떤 법적으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까서 보겠다. 근데 아무나 까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도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 서명 기술에서는 요 그룹 관리자, 키를 발급한 그룹 관리자는 항상 열어볼 수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 다른 사람 모른대요. 근데 요 한 사람이 열어볼 수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얘가 또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보통 서버가 남용하는 문제는 암호기술에 어떻게 해결한다? 임계 기반. 분산시키는 거죠. 그런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은 이런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링 서명은 그룹 서명은 그룹이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최초에 우리가 만들 때 관리자가 니네들 한 그룹이야 하고 발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링 서명은 사용자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을 때 이 친구 저 친구 한 6, 7명을 끌어와요.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서명을 해요. 그러면 만약 10명 거를 끌어와서 10명 거를 가지고 이용해서 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10명이
나까지 포함된 그 10명이 하나의 링이 돼요. 그러면 이 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게 되는 게 링 서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 서명은 아까 그룹 서명과 달리 그룹이 매번 어떻게 돼요? 매번 내가 동쪽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점은 뭘까요? 링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근데 링을 구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링을 구성한 다음에 링 서명을 누구한테 제공하려면 이 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 링에 구성한 애들이 20명이다. 그럼 20명의 공개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통 서명 값이 링의 크기에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걔를 확인하려면 그만큼의 그 사용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룹 서명, 링 서명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디서 빼먹은 것 같긴 한데 빼먹은 건 아닌데 여기 없네. 우리가 또 익명을 논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룹, 그러니까 내가 숨을 수 있는 집합의 크기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는 사람이 늘 3명밖에 없어. 그럼 그게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될까? 안 되죠.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되려면 크라우드. 군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숨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크라우드의 크기가, 그 군중의 크기가 작으면 이 프라이버시를 아무리 완벽하게 해더라도 제공이 안 돼. 아침 7시에 누가 조깅을 해요. 근데 누군지 모르지만 아침에 늘 운동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 그러면 둘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라는 게 항상 이 크기, 내가 숨을 수 있는 크기에 의존이 되는 거예요. 그 크기가 작으면 그 프라이버시 강도가 높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늘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 서명에서도 그룹 멤버가 뭐 4명밖에 없다. 그러면 25%지 뭐. 4명 중 하나잖아. 누가 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그게 작으면 작을수록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늘 그 크기를 염두에 둬야 되는데 링은 약간 달라요. 링은 매번 링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약간 조금만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그래서 보강한 겁니다. 지난 5월 5일. 자, 은닉서명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메시지를 서명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르죠. 내가 1,000원을 인출해달라고 서명했어요. 그럼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내가 뭐라고 할 수가 없지. 내가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명을 한다는 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죠. 근데 은닉서명은 내가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별로 안 좋죠. 내가 책임지지 못할 수가 있잖아. 내가 뭔지 알고 서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 모르는 상태에서 서명을 하게끔 해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익명 기술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익명 기술에. 응? 예를 들면 서버가 이 서명을 할 때 보지 않고 서명해서 뭘 주게 되면 그것을 못 봤죠. 뭔지 못 봤죠. 그럼 나중에 그걸 쓰면 이게 누구한테 발급해 준 건지는 서버가 알까 모를까? 모르겠죠. 서버가 못 봤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은닉서명입니다. 그러니까 은닉서명은 서명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종이에다가
어떤 이 서명자가 보지 말아야 될 정보를 넣어서 먹지를 넣어서 봉인을 시킵니다. 봉인을 시키면서 주면 얘가 그 편지를 뜯어보지 않는 한 안에 있는 내용을 못 보죠. 네? 못 본다고 합시다. 못 봐요. 그러면 이 서명자는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겉에 봉투에다가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원리적으로 그 도장이 먹지를 통해서 이 내부 문서에도 찍히겠죠. 그럼 13번이라고 하는 서버가 발급한 서명된 이 값은 이 사용자한테 줬는지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죠. 그럼 나중에 얘가 이걸 쓰면 아 이건 김상진이 했다 또는 누가 했다라는 것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닉서명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리가 이렇고 수학적인 원리는 이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RS인데 뭘 값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제거를 해가지고 RS의 서명을 얻어내는 거예요. 근데 원리는 이렇게 되고 봉인하는 역할을 하는 게 블라인딩 팩터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블라인딩 팩터로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숨기게 되면 이 숨기는 사람, 이 사용자가 요 숨기는 내용에 대해서 뭔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못 보니까. 서명자가 보지 못하니까 내가 요 데이터를 넣을 때 넣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나온 기술이 컷 앤 추스입니다. 혹시 컷 앤 추스를 들어본 사람? 서양에서 이제 많이 쓰는 뭔가 그런 속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여하튼 그 서양 세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나누는데 서양에서 많이 먹는 게 이제 케이크니까 케이크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서 두 명이서 나눠진 대로 이제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나누고 한 사람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를까? 딱 절반으로 나눠야 자기가 손해가 없겠죠. 근데 자기가 용기가 있으면 좀 크게 나누고 딱 덮어놔서 에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딱 절반으로 나눠야 나도 손해를 안 본다는 게 컷 앤 추스예요. 그 기술을 이 은닉서명에 바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의 값에 대해 서명을 받고 싶을 때 10개를 준비합니다. 10개를 준비해서 줘요. 그러면 이 서명자는 10개 중에 9개를 열어봐. 그래서 9개가 문제가 없으면 마지막 안 열어본 거 하나에다가 찍어요. 그럼 여전히 마지막에 저게 몇 번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런데 얘가 엉뚱한 거를 넣을 수는 없죠. 엉뚱한 넣어서 통과할 확률은 10%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10%예요. 걸릴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하는 게 컷 앤 추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비용은 많이 들겠죠. 내가 하나의 값을 받고 싶은데 하나를 주는 게 아니라 10개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0개를 주지 않고 10개를 주지 않고 한 번만 해서도 이게 이 기술이 되게끔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이 은닉 서명이 어디서 좀 쓰일 수 있을까라는 거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전자화폐를 만드는데 전자화폐는 여러분들이 쓰는 화폐는 익명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지폐를 쓰면 그 지폐를 가지고 김상진을 추적할 수는 없어요. 신용카드로 내가 뭘 사면 그거는 김상진이 샀다는 거 금방 알지. 근데 현금으로 지급하면 그거는 추적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현금이 추적 안 되는 것 때문에
누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전자화폐도 똑같이 전자화폐도 일반 화폐처럼 익명성을 보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은닉서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급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 화폐의 일련 번호가 돼요. 화폐의 일련 번호. 화폐 일련 번호. 그럼 화폐 일련 번호를 누가 만들어? 사용자가 만드는 거예요. 도장은 은행이 찍는데 은닉서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 화폐, 요거는 요 번호는 사용자가 만듭니다. 사용자가 만들고 요 찍힌 도장은 어떤 걸로 쓰면 되나? 액면가로 쓸 수가 있어요. 액면가로. 그러니까 내가 뭔가 357인데 내가 A라는 키로 서명된 어떤 지폐는 얼마짜리? 500원짜리. 요걸로 서명되어 있는 것은 뭐 1000원짜리. 요걸로 서명되어 있는 거는 2000원짜리.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동전을 만들면 내가 3개를 인출받으면 내 통장에서 어떻게 돼?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응? 은행이 주고 나는 전자화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쓰면 나중에 13번이라는 100원짜리 화폐가 들어오면 그 13번이라는 100원짜리 화폐는 김상진이 쓴 건지 뭐 누가 쓴 건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은 뭘까? 전자화폐의 문제점. 가장 심각한 문제점. 익명이 보장됐어요. 대충 됐어. 그럼 뭐가 문제일까? 전자화폐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요 화폐 하나 인출했을 때 요게 100원짜리면 내가 얼마 줬어요? 은행에. 100원을 줬겠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요거를 몇 번 쓸 수 있어야 돼? 한 번만 쓸 수 있어야 되지. 내가 얘를 요 편의점 가서 한 번 쓰고 저 편의점 가서 한 번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자화폐는 한 번만 쓰고는 못 써야 되게끔 막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쓴 건 더 이상 못 쓰게 막으면 되죠. 누가 막으면 될까? 은행이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 편의점 가서 요걸 지불했어요. 그러면 바로 물건 주면 안 되고 그 화폐를 은행에 보내서 이거 예전에 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라를 확인해야 돼. 만약 쓴 적이 있으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는 한 번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화폐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화폐가 돼요. 온라인 화폐라는 건 늘 쓸 때 확인이 돼야 돼. 신용카드도 그렇죠. 신용카드도 내 잔액, 뭐 내 신용도가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전자화폐도 주면 돼요. 그게 온라인 화폐이고요. 오프라인 화폐는 이제 내가 2번 쓰면 문제가 발게끔 뭔가 조치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쉽진 않죠. 그래서 요런 정도의 화폐는 온라인 화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라인 화폐. 이중 사용을 방지해야 된다. 이중 사용.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 박사할 때 학위 논문을 전자화폐로 썼어요. 별로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실용화된 거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